해숙은 양파 껍질을 벗기다 손을 멈췄다. 핸드폰이 울렸다. 중국 번호였다. 평소라면 그냥 받았을 텐데 화면에 뜬 번호의 앞자리가 눈에 익었다. 동네 파출소였다.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손가락이 떨렸다. 양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눈물이 맺힌 건 양파 탓만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 네. 거기 조선 사람 맞죠? 잘 지내시죠? 경찰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지나치게. 그게 더 무서웠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해숙은 알았다.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평양에서도 함경도 보위부에서도 늘 그랬다. 처음엔 다 친절하게 시작했다. 사진을 좀 찍어야 해서요. 3일 뒤 오전 10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해숙은 네라는 말을 뱉고 전화를 끊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마 위 양파는 반쯤 썰린 채로 방치됐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 16살의 기억이 올라왔다. 해숙의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었다. 두만강 바로 옆,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강 건너가 중국인 그 도시. 어릴 때는 강 건너 불빛이 그냥 예뻐 보였다. 나중에 알았다. 그 불빛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다른 세계를 비추고 있는지를. 아버지는 장마당 장사를 하다 비사회주의 검열에 걸렸다. 담당 보안원이 뇌물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더 내줄 게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울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 이후 집안은 무너졌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옥수수죽도 물처럼 휘어졌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해숙이 강을 건넌 건 20살 되던 해 초겨울이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한 두만강을 새벽 4시에 건넜다. 브로커가 건넨 검은 비닐봉지에는 쌀 2대와 묵은 김치 1봉지가 들어있었다. 강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눈물이 났다. 그게 12년 전이었다. 중국에서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다. 해숙은 랴오닝성 선양 외곽의 한 조선족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조선족 남자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고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지금 10살이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았다. 해숙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여기 머무는.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는 한 번도 떼인 적이 없었다. 어떤 서류도 없었다. 병원도 마음 놓고 가지 못했다. 무슨 신고라도 들어오면 그날로 끝이었다. 단속반이 오면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낯선 차가 마을에 들어오면 창문 뒤에 몸을 숨겼다. 파출소 경찰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처음엔 무서웠고 나중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번엔 달랐다. 사진을 찍겠다고 했다. 사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내내 맴돌았다. 3일 뒤 경찰 3명이 찾아왔다. 2명은 제복 차림이었고 1명은 사복이었다. 사복 경찰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이쪽 보세요. 정면이요. 해숙은 마치 범인처럼 벽을 등지고 서서 정면을 응시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아주 짧게 눈앞이 하얘졌다. 경찰들은 금방 떠났다. 차 한 잔 마시겠냐는 말에도 손을 저었다. 정보를 메모지에 받아 적고 연락처를 확인하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다. 해숙은 그 2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북한에서 배운 방식으로. 해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같은 날 선양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의 지린성 창바이에 사는 순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순이는 46,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다. 해숙보다 먼저 강을 건넌 베테랑이었다. 중국어도 제법 됐고 허브 농사를 지으며 조선족 마을에서 꽤 오래 버텼다. 15해를 버텼다. 경찰이 집에 들어오던 순간을 순이는 이렇게 기억했다. 1월에 한 번 찍어가더니 2월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 달 초에 또 왔어요. 2번째인데도 몸이 굳더라고요. 순이의 집에는 칼이 한 자루 있었다. 부엌칼. 평소엔 배추를 썰던 칼이었는데 경찰들이 다녀가고 나서 이틀 밤은 그 칼을 자꾸 쳐다봤다. 자신도 무서워서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겨버렸다. 해숙이 파출소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 받은 건 중국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그때는 무작정 전화를 끊고 짐을 쌌다. 이불 한 채와 난방 2벌, 신분증도 없는 몸으로 하룻밤 사이에 마을을 떠났다. 선양 외곽 공장지대에서 2달을 도망 다니다 다시 조선족 아는 분의 소개로 지금 사는 곳에 정착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해숙은 깨달았다.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중국 어디에도 탈북민에게 진짜 안전한 땅은 없었다. 해숙이 북한에 있던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장마당 냄새였다. 기름 냄새, 옥수수 튀김 냄새, 담배 연기, 낡은 천 냄새. 해산 장마당은 작았지만 늘 시끌벅적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돼지 내장을 팔았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내장을 다듬었고 아침 7시면 자리를 잡았다. 장마당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 공간이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국영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당이 만들어준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세계에서 먹고 살았다. 하지만 그게 늘 허용된 건 아니었다. 비사회주의 검열이라는 게 있었다. 한마디로 장마당 단속이었다. 담당 보안원들이 들이닥치면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걸리면 벌금이었고 2번 걸리면 노동 단련되었다. 3번이면 그 위였다. 해숙의 어머니도 2번 걸렸다. 2번째 걸렸을 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6호 구역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었다. 6호 구역? 해산에서는 그냥 거기라고 불렀다. 감히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었다. 해숙은 혼자서 집안을 꾸렸다. 18살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는 옥수수밥으로 버텼다. 밤마다 탄 냄새 나는 나무집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어머니가 언제 오나 기다렸다. 어머니가 돌아온 건 넉 달 뒤였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져 있었다. 눈이 이상해져 있었다. 멀리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는 그런 눈. 해숙은 그 눈을 잊지 못했다. 나중에 중국 파출소 문을 나설 때마다 해숙 자신의 눈이 그 눈처럼 변해가는 것 같았다. 해숙은 한 번도 평양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평양 출신 사람을 알았다. 이름은 광철이었고 중국에서 조선족 식당 주방 일을 했다. 평양 성분 좋은 집 출신이었다는데 당 간부 아버지가 외화 밀수에 연루돼 몰락했다고 했다. 그 이후 광철은 평양 외곽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두만강을 건넜다. 광철은 자주 말했다. 평양에서 살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는 게 다르고 세상이 다르다고.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잘못 걸리면 끝이에요. 거기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평양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특별히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 창바이의 순이에게도 긴 이야기가 있었다.
순이는 청진 수산물 공장에서 일했다. 공장이라 해봤자 가동률은 30%도 안 됐다. 출근은 하지만 할 일이 없었다. 임금은 명목상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무급이었다. 그래서 퇴근 후 장마당에서 생선을 팔았다. 그러다 공장 당비서의 눈에 띄었다. 장마당에서 돈을 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노동 이탈 딱지가 붙었다. 당비서는 순이를 불러 생활총화 자리에 세웠다. 동료 수십 명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다. 순이는 그날을 기억했다. 수령님의 인민으로 태어나 개인 영리를 도모한 것은 계급적 각성이 부족한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외운 듯 말하면서 순이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 이 나라에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숨을 쉬는 게 죄다. 먹고 사는 게 죄다. 그로부터 반년 뒤 순이는 강을 건넜다.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양파를 팔아도 잡혀가지는 않았다. 파출소가 무섭지만 그래도 보위부는 아니었다. 자식을 낳아도 정치범 집안 딱지가 붙지는 않았다. 해숙과 순이 그리고 중국 곳곳에 흩어진 수천 명의 탈북민들은 그 미세한 차이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몰랐다. 양회가 열렸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리는 시기였다. 매년 이맘때면 중국 전역에 치안이 올라갔다. 파출소는 긴장했다. 검열 지시가 내려왔다. 각 지역 파출소는 관할 지역 내 특이 거주자 현황을 보고해야 했다. 탈북민은 그 특이 거주자 목록 어딘가에 들어갔다. 파출소 경찰들은 명단을 들고 집집마다 돌았다. 사진을 찍었다. 기록을 갱신했다. 어떤 경찰은 친절했고 어떤 경찰은 무뚝뚝했다. 어느 쪽이든 탈북민들에게는 차이가 없었다. 공포의 강도는 같았다. 해숙의 남편 상규는 조선족이었다. 선양교회에서 소형 화물차를 끌며 물류 일을 했다. 착한 사람이었다. 해숙의 형편을 알면서도 함께 살았고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경찰들이 다녀간 날 상규는 저녁에 들어와 해숙이 빨개진 눈을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왔어? 사진 찍어갔어. 상규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 해숙은 그게 도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남자도 무섭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다. 중국 공민권을 가진 조선족도 탈북민 아내를 뒀다는 이유로 파출소 눈치를 봐야 했다. 아이는 그날 밤 숙제를 하다가 말았다. 엄마, 경찰이 왜 와? 해숙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 그냥 동네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나쁜 짓 했어? 아니.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오래 남았다. 해숙은 그 눈빛 때문에 밤새 뒤척였다. 창바이의 순이는 사흘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옆집 조선족 아주머니 정분이 걱정해서 반찬을 들고 왔다. 순이는 문을 열어주긴 했는데 말이 없었다. 밥은 먹었어? 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분이 찬압을 놓고 나가면서 슬쩍 말했다. 나 알아. 경찰 왔다 간 거잖아. 우리 마을 다른 언니들도 다 그랬잖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팠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 땅에서 북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게 더 무거웠다. 순이는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북한에서 가지고 온 건 없었다. 강을 건널 때 그런 여유는 없었다. 상자 안에는 중국에서 모은 것들이 있었다. 낡은 사진 몇 장, 아이 사진이 하나 있었다. 낳은 지 2달 만에 잃은 아이.
그 아이 사진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순이가 몇 해 전 힘들 때 스스로에게 써준 것이었다.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5글자짜리 문장이었다. 해산 장마당에서 썼던 말도, 청진 생활총화 자리에서 배운 말도, 보이부가 가르쳐준 말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말이었다. 순이는 쪽지를 접어서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날 밤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해숙은 이튿날 아침 아이의 도시락을 쌌다. 김밥은 아니었다. 찬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아이가 좋아하는 단무지도 조금 넣었다. 가방에 도시락을 집어넣어주면서 해숙은 아이의 등을 꼭 안았다.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엄마, 왜 그래? 그냥. 아이는 뛰어나갔다.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보고는 학교 쪽으로 사라졌다. 해숙은 골목 끝을 오래 바라봤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선양의 조선족 교회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탈북민 여성 7명이 모였다. 누군가의 소개로 또 누군가의 소개로 이어진 자리였다.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이름도 없었다.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였다. 해숙도 왔다. 순이도 버스를 타고 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안 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조용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저는 사진 찍히고 나서 3일을 울었어요.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다시 강 건널 준비를 했어요.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해숙은 자기 차례가 오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냥 아이 도시락 쌌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거면 충분한 거야. 사진 한 장의 무게는 달랐다. 똑같이 찍혔어도 카메라 앞에서 똑같이 서 있었어도 그 무게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누군가는 그 순간 16살의 해산 장마당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생활총화 자리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2달 만에 잃은 아이를 생각했다. 중국 공안은 그저 명단 관리를 했을 것이다. 양회 앞 치안 강화였을 것이다. 파출소 상급 기관의 검열 준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플랫이 불빛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건 그냥 사진이 아니었다. 북한에서 나고 자라 강을 건너고 중국 땅에서 10년, 2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간직한 공포가 그 한순간에 전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모임이 끝날 때즈음 창문 밖으로 노을이 졌다. 선양의 하늘은 탁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였다. 그래도 노을은 어김없이 붉었다. 해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는데 잠깐 멈춰섰다. 해산에서도 노을은 이색이었다. 두만강 건너던 그날도 먼동이 이빛이었다. 살아있다는 건 이상했다.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해숙은 다시 걸었다. 집에 가야 했다. 아이가 기다렸다. 밥을 차려야 했다. 내일 도시락도 싸야 했다. 순이는 창바이행 버스에 올랐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저장된 번호 중에 파출소 번호가 있었다. 언제부터 저장했는지도 몰랐다. 지워야 하는데 지우면 번호를 몰라서 더 무섭고 저장해두면 볼 때마다 무서웠다. 그냥 두기로 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선양 외곽의 공장 굴뚝들이 지나쳤다. 순이는 이어폰을 꼈다. 누군가 예전에 넣어준 노래였다. 중국 가수였는데 멜로디가 느렸다. 눈을 감았다.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파출소 전화는 또 올 것이다. 사진을 또 찍힐 것이다. 아마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양회는 매년 열리고
검열은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명단은 계속 갱신될 것이다. 해숙도 순이도 중국 어딘가에 조용히 살아가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도 그 두려움을 안고 내일을 살 것이다. 그러나 내일도 아이의 도시락은 싸야 했다. 그러나 내일도 노을은 붉을 것이었다. 그러나 내일도 그들은 살아있을 것이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다.